딸이 소 100마리에 팔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낯선 남자가 당신의 집 앞에서 소를 세고는 당신의 딸을 영원히 데려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허구의 영화가 아니라 오늘날 남수단에서 수천 명이 겪는 현실입니다. 2011년 남수단은 북수단으로부터 분리되었지만 오래된 전통은 결코 분리되지 않고 사회의 깊은 곳에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결혼은 사랑이나 선택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가격에 관한 것입니다. 소의 수가 많아질수록 부족의 눈에 신부의 가치는 더 높아집니다. 하지만 남자가 충분한 소를 갖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소녀가 이 결혼을 거부하면은요? 답은 상상 이상으로 당신을 충격에 빠뜨릴 겁니다. 계속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것 잊지 마세요. 자, 친구들, 이 영상을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알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이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볼까요? 남수단의 작은 마을에서 13살 소녀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소 울음소리가 주변을 가득 채웠고 남자들이 오두막 밖에서 진지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나가서 아버지가 한 노인 앞에 서서 소를 한 마리씩 세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확히 100마리의 소가 그녀의 신부값으로 요구되었고 그녀는 그 남자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아무도 그녀의 의견을 묻지 않고 자신의 삶이 영원히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남수단에서 수천 명의 소녀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2011년에 독립한 이 나라에서 수백 년 된 전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혼은 개인적인 결정이 아니라 가족들 간의 사업 거래이며 가장 비싼 상품은 바로 소입니다. 소 신부값 시스템 또는 현지에서 브라이드 프라이스, 비라이드 프라이스로 알려진 것은 딩카족과 누에르족 문화에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이 두 부족은 남수단에서 가장 큰 민족 집단을 이루며 대부분의 농촌 지역을 지배합니다. 그들에게 소는 단순히 동물이 아니라 부와 사회적 지위, 명예의 상징입니다. 수백 마리의 소를 소유한 남자는 부유하고 존경받는다고 여겨지지만 가난한 남자는 결혼할 권리조차 갖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이 풍습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왜 하필 소일까요? 답은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남수단은 광대한 사바나와 목초지였습니다. 목축 부족들은 우유, 고기, 가죽은 물론 전쟁에서도 쇠전적으로 의존했습니다. 소는 상업적, 교환에서 화폐로 사용되었고 부와 영향력의 유일한 척도였습니다. 남자가 결혼을 원할 때 신부 가족에게 그녀를 부양하고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증명했을까요? 그의 재정적, 사회적 힘의 증거로 많은 수의 소를 제공함으로써였습니다. 가족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딸의 가격은 올라갔고 때로는 신부값이 200마리 이상의 소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녀들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시작된 이 시스템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을 가두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소녀는 배우자를 선택할 어떤 권리도 없으며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남자와 결혼해야 합니다. 때로는 소녀가 10살의 나이에 결혼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기 전에 결혼하게 됩니다. 가난한 가족들은 딸을 빈곤에서 벗어날 기회로 여기며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들에게 딸을 시집 보냅니다. 이 문제는 결혼에서 그치지 않고 그 이후에도 이어집니다. 만약 결혼이 실패하거나 여성이 이혼을 요구하면 가족은 소를 전액 남편 가족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이는 가족이 얻었던 모든 부를 잃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때문에 가족은 소녀에게 영혼을 파괴한 결혼 생활에 머물도록 압력을 가합니다. 여기서 여성은 권리, 감정, 꿈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재산으로 취급됩니다. 이 상황을 더욱 잔혹하게 만드는 것은 남수단의 법이 그녀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헌법이 양성평등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의 관습법은 민법보다 우선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부족 법원에서 판결하며 판사는 부족의 족장들 자신입니다. 이 족장들은 이러한 전통 속에서 자랐고
그것을 보존해야 할 문화적 정체성의 일부로 여깁니다. 하지만 이러한 운명을 거부하는 소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일부는 가족을 뒤로하고 마을을 도망쳐 대도시에서 미지의 운명에 직면합니다. 다른 이들은 강제로 결혼하게 되고 항복할 때까지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당합니다. 그리고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친척들에게 살아야 당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가족의 명예를 소녀 자신의 삶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시작한 이야기는 허구가 아니라 남수단에서 수천 가지 유사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소 울음소리에 잠에서 깬 소녀는 수십 년 나이가 많은 남자와 강제로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그와 5년 동안 살면서 4명의 아이를 낳았고 폭력과 방치에 시달렸지만 가족이 소를 돌려주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영혼을 파괴한 결혼 생활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이야기는 예외가 아니라 남수단 대부분의 농촌 마을에서 일반적인 규칙입니다. 가장 큰 질문은 이 모든 고통에도 불구하고 왜 이 관습이 계속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답은 복잡하며 이 지역의 빈곤, 내전, 무지, 교육 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남수단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인구의 80% 이상이 빈곤선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지속된 내전은 기반 시설을 파괴하고 학교를 폐쇄했으며 수백만 명을 이주시켰습니다. 이러한 쓰라린 현실 속에서 소는 가족들이 미래를 확보할 유일한 희망이 됩니다. 하지만 빈곤이 유일한 원인은 아닙니다. 이 관습을 부추기는 더 깊고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땅을 둘러싼 갈등에서 소를 둘러싼 전쟁으로 변모한 부족 간의 끊임없는 전쟁입니다. 2013년, 독립한 지 불과 2년 만에 남수단에서 파괴적인 내전이 발발했습니다. 갈등은 정치적으로 시작되었지만 곧 딩카족과 누에르족 두 부족 간의 민족 전쟁으로 변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소는 두 부족 간의 폭력 증폭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무장 민병대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수천 마리의 소를 훔치기 위해 마을을 공격했습니다. 왜냐고요? 소는 힘을 의미하고 힘은 더 많은 땅과 자원에 대한 통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적대 부족에서 100마리의 소를 훔친 젊은이는 자기 부족에서 영웅이 되고 즉시 결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남자들이 결혼하기 위해 소를 훔치고 그들의 소는 다른 부족에게 도둑맞는 끊임없는 폭력의 순환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여성들은 가장 비싼 대가를 치릅니다. 그들은 납치당하고 강간당하며 강제로 결혼해야 합니다. 유엔은 이러한 부족 갈등과 관련된 수천 건의 성폭력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습격 중에 납치된 소녀들은 납치범과 강제로 결혼하여 전리품의 일부가 되며 설령 도망쳐 살아남더라도 사회의 시선 때문에 더럽혀진 것으로 여겨져 가족에게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가혹한 현실은 일부 국제기구들이 개입하여 이러한 전통을 바꾸려 노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니세프는 마을에서 아동 결혼의 위험성과 소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캠페인이 부족 지도자들과 지역 사회로부터 강한 저항에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부족 족장들이 유니세프 팀을 쫓아내고 그들이 문화를 파괴하려 한다고 비난하며 서구는 아프리카에 자신들의 가치를 강요하려 하고 소를 통한 결혼은 자신들이 포기하지 않을 정체성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전통은 너무나 깊이 뿌리내려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이나 불의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삶의 자연스러운 시스템이자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변화를 시도하는 현지 목소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희망은 있을까요? 네, 큰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에 도전하기 시작한 용감한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 여성 중 한 명은 강제 결혼에서 살아남은 딩카족 인권운동가 아콕입니다. 아콕은 14살에 매일 자신을 때리던 남자에게 150마리의 소를 받고 결혼했습니다.
3년간의 고통 끝에 그녀는 수도 주바로 도망쳐 스스로 읽고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날 아콕은 강제 결혼에서 도망친 소녀들을 돕고 그들에게 피난처와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작은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작업은 위험으로 가득합니다. 그녀는 가족과 부족권들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았는데 그들은 그녀를 전통의 배신자라고 여기고 소녀들을 타락시키고 반항을 부추긴다고 비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콕은 투쟁을 계속하며 한 인터뷰에서 법이 바뀔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수단에서 법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부 자체가 약하고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정부 관료들은 이러한 부족에 속하며 자신들이 바꾸려 하는 바로 그 전통을 믿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저명한 정치인들은 같은 방식으로 결혼했고 서로 사들인 여러 아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은 18세 미만 결혼이나 소신부갑 제도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더 나쁜 것은 정부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부족의 지지에 의존하기 때문에 감히 그들에게 반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2018년 여성 국회의원들이 18세 미만 결혼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이 법안은 압도적인 반대로 부결되었습니다. 여성 의원들은 언론에서 위협과 명예훼손을 당했으며 그들이 사회 구조를 파괴하려 하고 자신들의 토착 문화에 반대하는 서구의 스파이라고 비난받았습니다. 이는 전통 보호를 인권 보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에서 변화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제기해야 할 질문은 이 전통들이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로 원시적이고 오래된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소신부갑 제도가 수년간 많이 변하여 이전보다 훨씬 더 잔혹해졌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요구되는 소의 수가 훨씬 적었고 일부 부족에서는 소녀가 결혼을 거부할 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빈곤과 전쟁이 증가하면서 이 시스템은 순수한 상업으로 변모했고 가격은 미친 듯이 치솟았습니다. 오늘날 일부 가족들은 딸을 위해 최대 300마리의 소를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지불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그리고 끔찍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바로 빚으로 인한 결혼 또는 지연된 신부값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남자는 전체 신부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녀와 결혼하며 그녀의 가족에게 빚을 지고 노예처럼 그들 밑에서 일해야 합니다. 만약 그가 빚을 갚기 전에 죽으면 아내는 가족에게 돌려보내지고 더 높은 가격으로 다른 남자에게 다시 팔립니다. 이 무서운 시스템은 여성을 인간성에 대한 어떤 고려도 없이 반복적으로 사고팔리는 상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시스템이 얼마나 잔혹한지 이해하게 해줄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2019년에 맨용이라는 16살 소녀가 있었습니다. 용은 선생님이 되기를 꿈꿨고 마을의 유일한 초등학교에서 반에서 1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가 시장에서 자신보다 35살 많은 낯선 남자와 함께 돌아온 날 그녀의 꿈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 남자는 부유한 가축 상인이었고 그녀의 아버지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보 90마리의 소. 용의 아버지는 가난했고 7자녀를 먹여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했기에 이 제안을 빈곤으로부터의 구원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용은 강하게 거부하며 아버지에게 공부를 계속하게 해달라고 간청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소녀들의 교육은 시간 낭비이며 그녀의 진정한 자리는 남편의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용은 도망치려 했지만 그녀의 오빠가 그녀를 붙잡아 심하게 때렸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오두막 안에 밧줄로 묶어 결혼식 날까지 가두어 두었습니다. 다시 도망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결혼식 날이 되자 용은 크게 울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녀의 울음을 의식의 일부로 여겼습니다. 일부 부족의 전통에서는 신부의 울음이 가족에 대한 존경과 헤어짐에 대한 슬픔의 표시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용의 울음은 전통적인 것이 아니라
자유와 꿈을 빼앗긴 소녀의 절망적인 외침이었습니다. 결혼 후 용은 멀리 떨어진 마을로 옮겨져 남편과 그의 첫 번째 아내와 함께 작은 오두막에서 살았습니다. 네, 그녀의 남편은 이미 5년 전 150마리의 소를 주고 사들인 다른 여자와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남수단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매우 흔하며 부유한 남자는 자신의 재산에 따라 여러 여성을 살 수 있습니다. 각 아내는 하인처럼 취급되며 요리, 청소, 아이 돌보기, 바틸 등을 담당합니다. 용 남편의 첫 번째 아내는 질투심 많고 잔인했으며 용을 노예처럼 대하고 작은 실수에도 벌을 주었습니다. 남편도 나을 것 없었습니다. 명령을 거부하면 그녀를 때렸고 일을 늦게 하면 음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악몽은 용이 아직 17살의 나이에 첫 아이를 임신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임신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심각한 합병증을 겪었지만 마을에는 의사가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은 50마일 떨어져 있었고 그들은 갈 돈이나 교통수단이 없었습니다. 용은 어두운 오두막에서 출산하는 동안 몇 시간 동안 고통받았고 거의 죽을 뻔했지만 운명은 그녀가 살아남아 작은 여자아이를 낳게 했습니다. 딸을 본 순간 그녀는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용은 자신의 딸도 언젠가 자신처럼 소를 받고 팔릴까봐 두려웠습니다. 이 두려움은 그녀를 대담하고도 끔찍한 결정을 내리도록 밀어붙였습니다. 그녀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기와 함께 도망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남수단에서 결혼 생활에서 도망치는 것은 다른 곳과 다릅니다. 그것은 치명적인 모험입니다. 도망친 아내가 붙잡히면 남편과 그의 가족은 자신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녀를 처벌할 권리가 있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맞아 죽고 다른 여성들은 결혼 배신에 대한 처벌로 산채로 불태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은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정하고 모두가 잠든 자정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갓난아기를 안고 아주 조용히 오두막을 나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걷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맹수들이 사는 위험한 정글을 가로질러 걸었지만 남편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그녀는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걸었고 야생 과일을 먹고 가을 물을 마셨으며 아기는 배고픔에 울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그녀는 작은 마을에 도착하여 주바에 있는 보호소에 대해 알려준 한 노파를 만났습니다. 이 보호소는 아콕과 같은 현지 활동가들이 운영하는 도망친 여성들을 돕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용은 주베에 도착하기까지 일주일이 걸렸고 그곳에서 마침내 안전한 곳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구출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투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족과 남편은 그녀를 찾아 주바의 사람들을 보냈고 당장 돌아오지 않으면 그녀와 아기를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피난처 단체는 법적으로 개입하려 했지만 경찰은 관습적인 문제이므로 개입할 수 없다며 도움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남수단에서 법이 여성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을 보호한다는 끔찍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법이 더 강력해야 할 수도에서도 부족 관습이 여전히 지배적입니다. 융은 몇 달 동안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살았고 피난처 밖으로 나갈 엄두도 내지 못했으며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과 아기를 부양하기 위해 피난처 안에서 재봉을 배우는 데 매달렸습니다. 융의 이야기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 피난처에만도 수백 개의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곳의 모든 여성은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안고 있으며 모두 자유를 위해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정부는 왜 이 여성들을 구하기 위해 개입하지 않는가? 그 답은 충격적이면서도 동시에 소름 끼칩니다. 정부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자체가 문제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남수단의 전 대통령 살바 키르 마야르디트는 구매한 9명의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 부통령 리에크 마차르는 아내 5명이 있는데
수년 동안 그 대가로 수천 마리의 소를 지불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구축한 바로 그 시스템을 금지하는 법을 어떻게 제정할 수 있겠습니까? 부패는 정부의 모든 수준에 뿌리박고 있으며 관리들은 이러한 관습이 지속됨으로써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리가 부족장의 딸을 사는 것은 곧 부족 전체의 충성심을 사는 것입니다. 이는 소를 통한 결혼이 단순히 사회적 전통이 아니라 국민을 통제하는 정치적 도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족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존중하는 정치인들을 지지하고 따라서 어떤 정치인도 이 시스템에 도전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이야기하지 않은 더 끔찍한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결혼에서 태어난 소녀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성이 딸을 낳으면 아버지는 딸이 걷는 법을 배우기도 전에 즉시 딸을 팔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아버지들은 부유한 남성들과 거래를 하여 아기가 젖먹이일 때부터 미래의 소를 받기로 약속하고 딸의 결혼을 예약합니다. 이는 소녀의 운명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정해지며 선택할 기회조차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마을에서는 70세 노인이 겨우 3살짜리 아이에게 청혼했습니다. 그는 아이의 아버지에게 소 110마리를 미리 지불하고 아이가 12살이 되면 나머지 150마리를 지불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거래는 수백 개의 마을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으며 아무도 이를 막거나 심지어 비판하지 않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일부 가족들이 딸을 여러 번 파는 마치 재활용 시스템과 같은 방식입니다. 아내가 죽거나 남편에게 이혼당하면 그녀는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가족은 그녀를 더 낮은 가격에 다른 남자에게 다시 팝니다. 더욱 최악은 남편이 죽으면 그의 형제나 아들이 다른 재산처럼 그녀를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은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은 고려되지 않은 채 마치 중고품처럼 이 남자에게서 저 남자로 넘겨집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또 다른 끔찍한 현상을 만들어냈는데 바로 남수단의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증가하는 자살입니다. 2020년 인권단체는 13세에서 20세 사이 소녀들의 자살 사례 200건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대부분은 강제 결혼이나 가정 폭력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실패한 후 목을 매거나 독약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이런 사례들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희생자들과 함께 묻혀야 할 수치로 숨깁니다. 가족들은 스캔들과 사회적 수치를 두려워하여 딸들이 질병이나 사고로 죽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치명적인 침묵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는 진지한 시도 없이 문제가 계속되고 악화되도록 허용합니다. 이제 이 비극의 또 다른 측면, 즉 이 시스템이 남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남성들 역시 이 시스템의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여성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말이죠. 충분한 소를 소유하지 못한 가난한 젊은 남성은 절대로 결혼할 수 없고 사회에서 실패자로 간주됩니다. 이는 많은 젊은이들을 범죄로 내몰기도 합니다. 소를 훔치거나 무장 민병대에 가담하는 식입니다. 한 지역에서는 20살의 젊은이가 결혼하기 위해 4명의 남성을 살해하고 소 200마리를 훔쳤습니다. 체포되었을 때 그는 경찰에게 모두에게 무시당하며 독신으로 죽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부족법원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그의 부족은 자신의 명예와 남성성을 지키려 한 것이라며 그를 변호했습니다. 이는 이 시스템이 남성과 여성 모두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고 끝없는 폭력과 고통의 악순환을 만들어내는지 보여줍니다. 원래 목축 부족에게 생명의 원천이었던 소는 오늘날 죽음과 파괴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소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고 소 때문에 결혼이 강요되며 소 때문에 꿈이 좌절되고 소 때문에 생명이 희생됩니다. 하지만 이 암울한 현실을 바꿀 진정한 희망이 있을까요? 새로운 세대가 이러한 사슬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치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도시에서는 작은 희망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바와 수도, 그리고 몇몇 다른 도시에서는 새로운 교육받은 젊은 세대가
이러한 전통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소를 지참금으로 지불하지 않고 현대적인 방식으로 결혼하며 가족과 사회의 분노에 직면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소녀들이 도망치는 것을 돕고 위협 속에서도 피난처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매우 느리고 소수의 주민들에게만 한정되어 있으며 대다수는 여전히 전통에 얽매여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남수단 대부분의 주민들이 현대적인 영향과는 거리가 먼 외딴 지역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고 정이나 인터넷도 없습니다. 수백 년 동안 변하지 않은 전통적인 부족 생활만이 존재합니다. 교육과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잔인한 관습은 변화 없이 대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딴 지역에서도 몇몇 특별한 이야기들이 희망의 빛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백나일강 기슭의 작은 마을에서 수백 명 소녀들의 삶을 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댕이라는 이름의 한 젊은이가 우간다에서 5년간 공부한 후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고향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댕은 자신의 마을 소녀들이 하나둘 팔려 나가는 것을 보고 대담하고 다른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작은 저축액을 모아 진흙 오두막의 소녀들만을 위한 작은 학교를 세웠습니다. 학교는 완전히 무료였고 소녀들을 보내도록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매일 한 끼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의 아버지가 교육을 시간 낭비로 여기며 거부했기 때문에 겨우 7명의 소녀만이 왔습니다. 하지만 댕은 포기하지 않고 한 가족씩 방문하여 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교육받은 딸이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더 뛰어나고 가족에게 더 큰 존경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언어와 논리를 사용했으며 그들의 전통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그들의 관점을 바꾸려 노력했습니다. 6개월 후 학교의 소녀 수는 40명으로 늘어났고 가족들은 서로 딸을 보내기 위해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은 마을의 일부 노인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현 시스템에 대한 위협이라고 보았습니다. 소녀들이 읽고 쓰는 법을 배우게 되면 아마도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할 것이고 강제 결혼을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성에 대한 통제가 지속되어야 권력을 유지하는 전통적인 부족장들에게는 악몽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미상의 인물들이 학교 전체를 불태워 버렸고 책과 의자, 칠판 등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일어난 일은 놀라웠습니다. 소녀들과 그 가족들은 다음 날 학교를 재건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들은 흙과 집, 나무를 가져와 일주일 만에 자신들의 손과 끈기로 새로운 오두막을 지었습니다. 이 순간은 사람들이 더 높은 목표를 위해 단결할 때 전통의 가장 얽매인 곳에서조차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오늘날 댕의 학교에는 200명이 넘는 소녀들이 다니고 있으며 일부는 졸업하여 다른 마을에서 교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는 아북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팔릴 뻔했지만 대신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북의 아버지는 그녀를 180마리의 쇠 팔기로 한 남자와 합의했으며 그때 아북은 14살이었습니다. 하지만 댕의 학교에 대해 듣자 그녀는 집에서 도망쳐 댕에게 가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댕은 아북의 아버지에게 찾아가 이상한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솥값의 절반을 나누어 지불하되 아버지는 딸이 5년 동안 교육을 마치도록 허락하고 그 후에는 딸이 결혼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권리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소를 당장 잃지 않고 돈을 받을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5년 후에 일어난 일은 그 잊힌 마을의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아북은 마을 역사상 처음으로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았고 케냐에서 공부할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4년 후 그녀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자격을 갖춘 간호사가 되어 마을의 작은 병원을 열었습니다. 한때 딸을 팔려 했던 아버지는 이제 모든 사람 앞에서 딸을 자랑하며 다른 아버지들에게도 딸을 교육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주변 마을로 퍼져나갔고 일부 가족들은 딸을 파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은 남수단의 일반적인 규칙이 아니라 드문 예외일 뿐입니다. 100명의 소녀 중 아마 한두 명만이 강제, 결혼의 운명에서 벗어날 것이고 나머지는 평소처럼 팔릴 것입니다.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회 기반 시설은 무너지고 경제는 파탄났으며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2년 종글레이 주에서 새로운 부족 폭력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해되었고 수만 마리의 소가 도난당했으며 수천 가구가 실향민이 되었습니다. 댕의 학교와 같은 작은 학교에서 공부하던 소녀들은 가족들과 함께 도망쳐야 했습니다. 일부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고 일부는 혼란 속에서 소를 제공한 남자들에게 캠프에서 팔렸습니다. 남수단의 전쟁은 단순히 정치나 권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원, 특히 쇠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부족은 더 많은 소와 영향력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목초지와 물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갈등 속에서 여성들은 가장 큰 패배자로 남습니다. 그들은 납치되고 강간당하며 전쟁 전리품처럼 팔려나갑니다. 유엔은 남수단의 상황을 세계 최악의 인도적 위기 중 하나로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보고서와 국제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고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계는 다른 위기들로 바쁘고 남수단은 충분한 석유도 전략적 자원도 없는 가난한 나라입니다. 외딴 마을에서 팔려나가는 소녀들은 외부 세계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우리가 아직 다루지 않은 또 다른 어두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살아있는 소녀들을 파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죽은 후에도 계속됩니다. 네, 맞게 들으셨습니다. 유령 결혼이라는 끔찍한 전통이 있습니다. 소녀가 결혼 전에 죽으면 그 가족은 죽은 남성에게 그녀를 팔아 다른 세상에서 결혼하게 합니다. 그 목적은 기이한 부족의 믿음에 따라 그녀의 영혼이 죽은 남성에게 아이들을 낳아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죽은 남성의 가족이 죽은 소녀의 가족에게 소를 지불하고 살아있는 남성을 한 명 선택합니다. 이 살아있는 남성은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살아있는 여성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낳은 아이들은 죽은 남성의 자식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먼 과거의 신화처럼 들리지만 남수단 일부 지역에서는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 유니티주의 한 지역 언론인은 충격적인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16세 소녀가 출산 중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남성의 가족은 그녀의 가족에게 소 100마리를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남성의 형제가 다른 여성과 결혼하도록 선택되었고 아이들은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등록될 것입니다. 이 소름 끼치는 전통은 여성이 죽은 후에도 단순히 출산을 위한 도구라는 생각이 얼마나 깊이 뿌리박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것은 어떤 소녀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죽은 남성들과 강제로 결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남성의 가족은 선금을 지불하고 소녀가 태어나 자라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결혼하기를 기다립니다. 이러한 잔인한 관행은 문제가 단순히 빈곤이나 전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고방식 자체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회가 여성을 인간이 아닌 상품으로 보는 한 이러한 고통은 대대로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한 것, 즉 소녀의 가격이 정확히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족들은 시장에서 물건을 평가하듯이 소녀를 평가하는 정밀한 기준을 사용합니다. 아름다움이 첫 번째 기준이며 아름다운 소녀는 300마리 이상의 소에 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부색, 키, 심지어 치아 모양까지 고려됩니다. 일부 부족에서는 키가 크고 피부색이 어두운 소녀들을 선호합니다. 더 순수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다른 부족들은 피부색이 밝은 소녀들을 더 아름답고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소녀의 순결이며 이는 대부분의 부족에서 논의의 여지가 없습니다. 소녀가 순결하지 않으면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아무도 그녀와 결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가족들은 결혼 전에 두 가족 앞에서 소녀들의 순결을 확인하기 위해 모욕적인 검사를 실시합니다. 세 번째 기준은 소녀의 신체적 강인함과 노동 능력입니다. 그녀는 장식용이 아니라 고된 노동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고 밭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소녀는 더 비싼 가격에 팔립니다. 네 번째 기준은 가족의 혈통과 사회적 지위입니다. 부족장의 딸은 가난한 사람의 딸보다 몇 배나 더 가치가 있습니다. 한 부족에서는 부족장의 딸이 700마리의 소에 팔렸는데 이는 그 지역 역사상 기록적인 숫자였습니다. 이 행사는 사흘 동안 이어졌고 수천 명이 참석했으며 모두가 거대한 거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15살에 불과했던 소녀의 감정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가격을 매기는 이 복잡한 시스템은 이 사회에서 여성을 보는 시선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격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결혼 전후로 끔찍한 의식들이 행해집니다. 일부 부족에서는 특정 부족에 속한다는 표시로 소녀들의 몸에 불로 낙인을 찍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낙인 찍기는 어린 나이에 이루어지며 소녀는 자신의 강인함을 증명하기 위해 비명 없이 고통을 참아내야 합니다. 다른 부족에서는 미의식과 결혼 준비의 일환으로 소녀의 앞니 아랫부분을 뽑습니다. 이 잔인한 과정은 마취 없이 원시적인 도구를 사용하여 진행되며 극심한 고통과 심한 출혈을 유발합니다. 많은 소녀들이 이 시술 후 심각한 염증에 시달리고 일부는 감염으로 인해 사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족들은 이러한 의식들을 필수적이며 문화적, 미적 정체성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으로 여깁니다. 결혼식 밤에도 또 다른 끔찍한 의식이 있는데 소녀는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순결을 증명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거래의 성공 증거로 피 묻은 천이 양가족 앞에 전시됩니다. 피가 없으면 소녀는 수치심을 안고 가족에게 돌려보내지고 손은 환수되며 심지어 살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잔인한 관행은 드물거나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수천 명의 여성들의 일상생활의 일부입니다. 이 모든 고통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진정으로 도전할 엄두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들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활동가들은 캠페인을 벌이지만 현장의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전무입니다. 그 이유는 진정한 변화는 내부에서, 즉 부족 자체에서 시작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의 내부에서 도전하려 했던 한 남자가 있었고 그의 시도는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종우로 딩카 부족의 젊은 지도자이며 2017년 아버지의 죽음 이후 그 직위를 물려받았습니다. 종은 10년 동안 케냐에서 살면서 법을 공부하고 외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았습니다. 그가 마을로 돌아왔을 때 그는 매일 어린 소녀들이 팔려나가고 모두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현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종은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사용하여 부족의 관습법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대담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원로회의 앞에서 이제 자신의 부족에서는 18세 미만 소녀의 결혼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충격은 엄청났고 원로들은 그의 말을 전통에 대한 모욕이자 조상들과 역사에 대한 배신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서구에 물든 젊은이라고 비난하며 수백 년 동안 부족을 지켜온 전통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종은 물러서지 않고 더욱 대담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어린 여동생의 결혼 대가로 소를 받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부유한 남성이 여동생을 위해 소 200마리를 제안했지만 종은 그 거래를 거부하고 여동생이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결정은 부족 내에 엄청난 분노를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은
그가 미쳤거나 외국 단체에 고용되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를 반대하는 비방 캠페인이 시작되었고 그가 적들을 위해 부족을 내부에서 파괴하려 한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어느 날 밤 한 무리가 무장한 무리가 종의 집을 습격하여 문에 총격을 가했지만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위협은 몇 달 동안 계속되었지만 종은 그의 투쟁을 이어갔고 20가구가 딸들을 팔지 않도록 설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공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부족의 수천 가구 중에서 20가구는 보잘것없는 숫자였습니다. 더욱 나쁜 것은 처음에 동의했던 일부 가족들이 가난의 압력에 못 이겨 비밀리에 딸들을 다시 팔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뿌리 깊은 가난은 이 시스템이 스스로를 유지하고 지속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가족이 굶주려 먹을 것이 없을 때 딸은 생존의 유일한 희망이 됩니다. 이것은 악순환을 만듭니다. 가난은 소녀들을 파는 것으로 이어지고 소녀들을 파는 것은 가난과 무지를 영속시킵니다. 의사나 선생님이 되어 가족을 도울 수 있었던 소녀는 팔려나가 그저 출산 기계가 되고 맙니다. 그러는 동안 사회는 가난, 무지, 폭력의 같은 악순환 속에서 계속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녀들을 사는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심장 없는 괴물일까요? 진실은 복잡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같은 시스템 안에서 자랐고 자신들이 하는 일이 옳다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소를 지불하는 것은 신부 가족에게 존경을 표하고 부양 능력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범죄자나 착취자로 보지 않고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배운 전통을 따르는 남자들로 여깁니다. 이것이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지는 않지만 문제의 깊이와 단순한 비난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인터뷰에서 50대 남성이 4명의 아내와 결혼했다고 말했는데 그는 이들을 모두 소로 사들였습니다. 그는 아내들을 위해 소 600마리를 지불했고 그 가격을 감당할 수 있었던 자신을 행운아라고 여긴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내들의 감정에 대해 묻자 그는 당황한 듯 보였고 자신이 음식과 거처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아내들이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내들의 진정한 행복에 대해 묻거나 그들의 의견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의 감정과의 이러한 완전한 단절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 시스템에서 여성은 인간으로서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드문 예외도 있습니다. 아내나 딸의 고통을 보고 전통에 의문을 품기 시작한 남자들입니다. 그 남자 중 한 명은 소 150마리를 주고 아내를 샀는데 아내가 첫 딸을 낳은 후 우울증과 고립감으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보았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같은 운명을 안겨주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아내를 팔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약하고 남자답지 못하다고 비난하는 확대 가족의 엄청난 압력에 직면했지만 굳건히 버텼습니다. 오늘날 그의 딸은 14세이며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녀는 매우 운이 좋은 소녀들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극히 드물며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아무런 주저함이나 죄책감 없이 딸들을 계속 팔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여성들 자신, 특히 어머니들이 종종 이 시스템을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강제 결혼으로 고통받았던 어머니들은 다른 대안을 모르기 때문에 딸들에게도 같은 고통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딸들에게 이것이 모든 여성의 운명이며 저항은 헛될 뿐이고 오직 수치심과 죽음으로만 이어질 것이라고 설득합니다. 이러한 고통에 대한 집단적 수능은 시스템을 유지하고 지속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들 스스로 탈출구가 없다고 확신하게 되면 저항은 거의 불가능해지고 변화는 요원해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절망 속에서도 희미하게 남아 작은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지역 단체들은 강제 결혼에서 도망치려는 소녀들을 돕기 위해 비밀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네트워크들은 안전한 경로, 은신처, 위조 서류를 제공하며 때로는
인접국가로의 밀입국까지 돕습니다. 이 작업은 매우 위험하며 많은 활동가들이 구타당하고 체포당했으며 살해 위협에 시달리지만 그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2023년 남수단 전체를 뒤흔들었지만 세상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야루스 엔얄루아 TH라는 이름의 17세 소녀는 강제 결혼에서 도망쳐 3개월 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그녀의 가족과 예비 남편은 그녀를 찾아 모든 곳을 뒤졌고 그녀를 찾는 사람에게 소 50마리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시장에서 음식을 사는 동안 이웃 마을 주민 한 명이 그녀를 알아보고 즉시 남편에게 알렸습니다. 그날 밤 무장한 무리가 그녀가 숨어있던 집을 습격했고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거리로 끌어내 수십 명의 사람들 앞에서 구타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마을로 돌려보냈고 그곳에서 원로회는 도망칠 생각을 하는 모든 소녀들에게 교훈이 될 방식으로 그녀를 처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마을 광장의 나무에 묶고 남녀노소 모든 사람 앞에서 40대의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그녀의 비명이 사방에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고 심지어 일부는 정의가 실현되었다며 박수치고 환호했습니다. 채찍질 후 그녀는 그날 바로 결혼해야 했고 여전히 피를 흘리며 고통에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주 후 냐루스의 시신이 강물에 떠내려온 채 발견되었습니다. 두 가족은 그녀가 자살했다라고 주장했지만 지역 활동가들은 그녀가 다시 도망치려다 살해당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어떤 조사도 시작되지 않았고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으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이야기는 이웃 마을 소녀들 사이에 도망치려 하지 마라, 거의 확실하게 죽을 것이다 라는 분명한 메시지로 비밀리에 퍼져나갔습니다. 두려움은 시스템을 지속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소녀들은 도망치는 것이 거의 확실한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향한 시도 중 죽는 것이 노예의 삶보다 낫다고 깨닫고 용감한 소녀들은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용감한 소녀들 중 한 명은 에이콜렐로 믿을 수 없는 방식으로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녀의 예비 남편은 50대 폭력적인 남자였고 그녀의 아름다움을 반영하듯 엄청난 숫자였던 소 300마리의 그녀를 샀습니다. 결혼식 날 밤 아콜은 심하게 아픈 척하며 집 밖 화장실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나가자마자 화장실로 가지 않고 어둠 속 빽빽한 숲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맨발이었고 무거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충분히 멀리 갈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횃불을 들고 자신을 찾는 남자들의 소리를 들었지만 새벽까지 속이 빈 나무 안에 숨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이틀 밤낮을 쉬지 않고 걸었고 풀을 뜯어먹고 진흙 웅덩이 물을 마시며 큰 길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짐을 실은 트럭이 멈춰 섰고 친절한 운전사는 그녀를 불쌍히 여겨 상자들 사이에 숨겨주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녀를 주바로 데려갔고 도망친 소녀들을 돕는 보호소 중 한 곳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오늘날 아콜은 주바에서 작은 식당에서 일하며 팔려가기 전에 여동생을 데려올 돈을 모으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여전히 그녀를 찾고 있으며 주바에 여러 번 사람들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아콜의 이야기는 감동적이지만 드문 예외입니다. 도망치려는 100명의 소녀 중 아마 한두 명만이 성공할 뿐입니다. 나머지는 붙잡혀 잔인하게 처벌받거나 굶주림이나 맹수의 공격으로 길에서 죽습니다. 거리는 멀고 길은 위험하며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도망친 소녀들을 위한 어떤 지원이나 보호도 없습니다. 이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이 시스템의 어두운 경제적 측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거래는 남수단에서 연간 수억 달러로 추정되는 거대한 산업이 되었습니다. 전문 상인들은 소를 대량으로 사들여 결혼하려는 남자들에게
2배의 가격으로 팝니다. 이 상인들 중 일부는 이 사업으로 매우 부유해졌고 수천 마리의 소와 수백 헥타르의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 결혼 시스템의 지속으로 직접적인 이득을 얻습니다. 이는 항상 가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상인들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법이 바뀌지 않도록 정치인과 부족 지도자들에게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것은 여성 노예 제도의 지속에 의존하는 거대한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의 네트워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스템을 폐지하려는 어떤 시도도 이 부유한 사람들의 부와 권력을 위협하므로 그들은 온 힘을 다해 싸웁니다. 2021년 한 국제단체가 딸을 파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가난한 가족들에게 소액 대출을 제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상인들이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그 단체가 내정에 간섭한다고 비난하여 프로젝트가 중단되었습니다. 이는 문제가 문화적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이며 이것이 문제 해결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돈과 권력, 전통은 변화를 위한 어떤 시도도 짓밟고 여성들을 노예의 고리 안에 가두는 끔찍한 삼위일체를 형성합니다. 이제 떠오르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 세대가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대답은 예입니다. 하지만 예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방식으로 말이죠.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소녀들은 외부 세계와 소통하기 위해 비밀리에 휴대폰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기가 없는 외딴 마을에서는 태양열로 충전하거나 이웃 마을에서 충전합니다. 그들은 왓츠앱, WhatsApp과 페이스북, 페이스북 같은 앱을 사용하여 소녀들이 도망치고 살아남는 것을 돕는 비밀 그룹에 가입합니다. 이 그룹들은 과거에 탈출했던 활동가들이 운영하며 안전한 경로와 은신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디지털 활동은 큰 위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족이 휴대폰을 발견하면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어떤 소녀들은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살해당하기도 했는데 이는 반항과 불복종의 증거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아버지가 딸의 침대 밑에 숨겨진 휴대폰을 발견했고 그 안에서 도피에 대한 대화를 보았습니다. 격렬한 분노 속에서 그는 막대기로 딸을 때려 팔을 부러뜨렸고 휴대폰을 부수고 딸 앞에서 태워버렸습니다. 그 후 그는 다음 날 딸의 나이나 평판에 관계없이 사겠다고 동의한 첫 번째 남자에게 그녀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이 그녀들에게 유일한 생명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녀들은 계속 시도합니다. 남수단의 소녀들을 돕기 위해 특별히 개발된 자유의 길이라는 비밀 앱이 있습니다. 이 앱은 평범한 게임 앱 안에 숨겨져 있어서 가족 중 누군가가 발견해도 의심을 사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게임을 열고 특정 버튼 순서를 누르면 지도와 비상 연락처가 있는 실제 앱이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이 앱은 300명 이상의 소녀들이 도망쳐 안전한 곳에 도착하도록 도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농촌 지역에서는 인터넷 접속이 거의 불가능하고 네트워크 커버리지가 매우 약하다는 것입니다. 소녀들은 메시지 하나를 보내기 위해 몇 시간씩 높은 곳이나 작은 마을로 걸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위험한 여정은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지만 그녀들은 노예의 삶이 대안이기 때문에 기꺼이 위험을 감수합니다.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나타나기 시작한 새롭고 우려스러운 현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걸프 국가의 부유한 남성들이 그 지역의 가난을 악용하여 남수단에서 아내들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삶과 좋은 직업에 대한 거짓 약속을 하면서 소 대신 엄청난 액수의 돈을 지불합니다. 일부 가족들은 딸들이 걸프 지역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뻐하며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끔찍합니다. 대부분의 소녀들은 노예와 같은 조건에서 한여로 일하게 됩니다. 그들은 여권을 빼앗기고 하루 18시간씩 무급으로 일하도록 강요당하며 일부는 신체적, 성적 학대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도망치거나 불평하려 하면 추방이나 투옥될 것이라고 위협받으며 도움을 받을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인신매매는 국제기구와 세계 언론의 눈을 피해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이주기구 IOM은 100건 이상의 확인된 사례를 기록했지만 실제 수치는 수천 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가족들이 딸들이 해외에서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딸들의 실종을 신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녀들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가 도착해도 가족들은 그들이 받은 돈 때문에 진실에 눈이 멀어 무시하거나 믿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극의 국제적 차원은 해결책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더 이상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정부들은 충분히 협력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는 스캔들이 두려워 문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한 수단인 활동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네트워크들의 실체를 폭로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연루된 일부 사람들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했고 전 세계 수십만 명으로부터 온라인상에서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2주 후 그녀는 갑자기 사라졌고 지금까지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가족들은 그녀가 납치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이 시스템으로 이득을 취하는 강력한 네트워크에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살인도 불사하는 거죠. 하지만 노력은 멈추지 않고 매일 새로운 용기 있는 목소리들이 변화를 요구하고 불의를 폭로하며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바의 한 젊은 그룹은 우리 딸들은 상품이 아니다 라는 캠페인을 시작했고 이는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그들은 노래와 그림, 거리 시위용 플래카드를 활용했고 처음으로 지역 언론의 주목을 끄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부 지역 유명 인사들도 캠페인에 동참했고 국영 TV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금지되고 사회적으로 터부시되던 나라에서는 전례 없는 발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추진력이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만큼 충분할까요? 아니면 곧 사라질 단순한 물결에 불과할까요? 그 답은 새로운 세대가 직면하게 될 엄청난 압력에 맞서 얼마나 끈기 있게 노력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역사가 말해줄 것이지만 현재는 싸움이 아직 끝나려면 멀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남수단 어딘가에서는 한 소녀가 소 몇 마리에 팔려가고 있습니다. 아마 13살쯤 된 이 소녀는 울면서 애원할지 모르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고 신경 쓰지 않습니다. 동시에 또 다른 소녀는 오늘 밤 탈출을 계획하고 자유를 얻을 희박한 기회를 위해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현대 세계 지도에 나타나지 않는 잊혀진 마을들에서 매일 수백 번씩 반복됩니다. 외부 세계는 자신들의 문제로 바쁘고 국제 언론은 이 조용한 고통에 거의 주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남수단은 지도상의 이름일 뿐 거의 아는 것이 없는 먼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 이름 뒤에는 수백만 개의 고통스러운 인간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과 꿈, 그리고 삶을 도둑맞은 소녀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통이나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매일 처벌 없이 침해되는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는 이 소녀들을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진정한 변화는 내부에서, 즉 남수단 사람들 자신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하지만 외부 세계는 그들의 문제에 빛을 비춤으로써 변화를 시도하는 용기 있는 목소리들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모든 공유, 이 비극에 대한 모든 대화는 정부에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가합니다. 국제단체들은 소녀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는 일을 계속하기 위해 재정적, 도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역 활동가들은 목숨을 걸고 있으며 세상이 그들을 보고 그들의 용기 있는 투쟁을 지지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계 속의 모든 숫자가 실제 사람이며 실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소 몇 마리에 팔려가는 단순한 소녀가 아니라
이름과 꿈이 있었던 아이입니다. 그녀는 교사나 의사가 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친구들도 있었고 좋아하는 장난감도 있었으며 모든 것을 빼앗기기 전에는 독서나 그림, 노래를 좋아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숫자가 아닌 고통받는 인간의 영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시작했던 니알루스의 이야기, 그리고 아콜, 아니알루스, 아복, 그리고 수많은 다른 이야기들이 우리가 결코 들어보지 못한 모든 이야기들은 불의가 지리적 경계를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침묵이 어떤 식으로는 우리가 공범이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아마 우리는 모든 소녀를 구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단 한 명의 소녀를 구하는 것은 모든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있는 작은 기적입니다. 비록 작더라도 희망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가 지금 보는 것과 같은 충격으로 이러한 관행을 바라볼 것이라는 희망 말입니다. 아마 20년이나 30년 후 남수단의 아이들은 역사책에서 이러한 관행에 대해 놀라움으로 읽을 것입니다. 그들은 조부모들에게 물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나요? 어떻게 딸들을 팔 수 있었나요? 그리고 설득력 있는 답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 불의가 더 이상 계속되는 현실이 아니라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되는 날이 오기를 말입니다. 하지만 그 날이 올 때까지 고통은 계속되고 저항도 계속되며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은 매일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남수단의 이야기는 전통과 인류, 과거와 미래, 노예와 자유 사이의 영원한 갈등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갈등의 중심에는 이 모든 것 중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지만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는 어린 소녀들이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니 이제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잊고 우리 삶을 살아가거나 그들의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이야기하고 공유하며 길고 힘든 길일지라도 변화를 위해 압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불의에 침묵하는 것은 일종의 공범이며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끝내는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먼 곳의 다큐멘터리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는 하나이며 타인의 고통은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메시지입니다. 냥, 아콜, 닐와스, 그리고 이 세상 어딘가에서 자유를 위해 싸우는 모든 소녀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소녀가 팔려가지 않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상품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더 중요한 콘텐츠를 지지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을 망설이지 마세요. 어쩌면 이 이야기가 진정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에게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잊혀진 역사의 또 다른 이야기에서 만나겠습니다.